창업 따라잡기 1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11쪽이 되겠고요. 챕터는 10챕터 상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호하고 상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그 뒤편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한 14주, 다음 주까지죠.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부분 앞에서 뭐 아이템이라든가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른 것 같고요. 조금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 위주로 남아 있어서 남은 부분들은 좀 간략간략하게 좀 핵심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는 제 10장입니다. 상호하고 상표에 대한 얘기인데, 상호는 그 기업 점포 또는 기업이나 점포의 이름을 상호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내 가게에서 취급하는 그 상품에 대한 표식을 상표, 그렇게 또 상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상호와 상표 관련되는 내용 좀 간략하게 일단 요약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뭐 상표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은 이제 업종에 따라서 또는 뭐 개인 뭐 취향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겠죠. 뭐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호나 상표 개념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개념이에요. 상호. 이제 한자말인데 상호, 상표 한자말이에요. 이건 이제 기업 이름이고요. 기업 이름이고 이건 기업에서 취급하는 그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상호는 상인이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상호라고 합니다. 흔히 상호가 뭐냐, 뭐 기업 이름이 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상호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표현이 되고요. 사람이 이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기호나 어떤 뭐 도형 뭐 그런 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상호가 되겠고. 이제 상표 그러면은 상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품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꼭 이름만이 아니고 어떤 기호나 뭐 도형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부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상품을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취급하는 상품과 독특하게 내 상품만의 특징을 나타내면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품에 대한 이름이에요. 요거는 회사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뭐 삼성전자 주식회사 그러면은 그건 상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 만드는 그 스마트폰 이름이 지금 갤럭시잖아요. 그럼 갤럭시는 상표가 되는 거예요. 상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 그랜저. 그게 이제 상표가 되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상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나 상표는 이제 상거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규정 같은 걸 두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름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모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는 이제 상법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상표법에서 상표는 어떻게 뭐 인정을 해주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상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을 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보호법을 좀 살펴봤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상거래에 관련돼 갖고는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이제 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련된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법에 관련된 지식들이에요. 법 규정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제처라는 법제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그래서 법제처 들어가서 해당되는 법을 이렇게 조회하면은 법령이 쭉 떠요. 좀 전에 뭐 찾아놓은 건데 여기죠? 상법을 조회한 것부터 상법. 상법.
본문 보시면 이렇게 그 조문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서 뭐 1장은 총칙, 제1장 통칙, 이 상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으로 규정되는 사항들을 모아놓은 편, 뭐 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류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상호를 보게 됩니다. 상호. 지금 이제 교과서에 대해 나와 있는 뭐 설명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데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터넷에서 이제 뭐 상호, 상표 찾아보면은 전부 다 법을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거 보시려면은 물론 누군가 요약 정리해 놓은 거를 봐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어떤 뭐 실무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법제처, 상법 지금 보는 겁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상인, 상거래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 이거 이제 그 상인 속에는 개인 상인은 물론이고 회사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회사의 상호에는 종류에 따라서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주식회사죠. 그리고 가만히 이름을 하다 보면 전부 다 무슨 주식회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상호를, 이름을 정할 때에는 요 문자를 사용하게끔 되는 거예요. 회사의 종류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근데 이거 약자로 표기할 때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그렇게 표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식회사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줄여서 귀찮으니까 그냥 주식회사, 삼성전자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회사의 상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인 경우에 개인이 내가 무슨 식당을 하면서 무슨 뭐 수원 주식회사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가 아니면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21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물 상호에는 본점과의 등속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보면은 이제 그 영업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되게 본점, 지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동일한 사장님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호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본점과의 종속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다가 이제 간판 같은 거 좀 자세히 보면은 무슨 지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호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요것도 상법상의 규정입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요거는 이제 등기소에 가서 이제 상호 등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요거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국가기관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그런 경우 얘기입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서울에서 무슨 장사를 하면서 무슨 뭐 이제 수원 음식점, 뭐 수원 설렁탕 하고 이제 그 등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동네에서 또는 서울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그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조그만 이제 음식점을 이제 하나 하면서 뭐 서울 뚝배기 하나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등기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냥 간판 걸고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하니까 상호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쪽 어찌 그 다른 지역에서 서울 다른 지역 내가 잘 가보지 않은 동네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은 잘 알지 못하겠죠. 근데 법적으로 내가 그 사람 영업 못하게 그 사고를 내리게 해주자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겠어요. 타인이 등기한 것은 동종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등기하려고 가더라도 누군가 이 서울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있으면 그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동일한 시군구, 관할 시군구, 동일하단 등기소 얘기라는 겁니다. 등기소. 서울인 경우는 서울, 인천인 경우는 인천, 경기도면 경기도, 무슨 시면 무슨 시 그렇게까지만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상호등기 효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이제 회사에 대한 거니까 조금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한테는
그리고 요거는 23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 규정에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10월 26일 날 판결 난 게 있어요. 그 뉴스 시간에도 나왔으니까 아마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은 해운대 암소갈비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1964년도 설립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암소갈비집 모양이에요. 영업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서울 모처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똑같은 이름의 그 갈비집이 있는 거예요. 갈비집이 있고 근데 지역이 틀리니까 그건 원래는 부산에서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서울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부산에 있는 유명한 갈비집의 분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서울에 있는 갈비집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겉에 있는 그 뭐 간판이라든가 사용하는 그릇이라든가 뭐 그 안에 이제 그 점포 꾸며놓은 거라든가 전반적인 게 똑같이 꾸며놨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갔는데 음식 맛은 좀 아닌 경우죠. 그렇게 됐고 이제 부산에서 원래 하던 분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 그 영업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법 규정에 보면은 상호는 이제 동일한 지역에서만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상호만 도용한 게 아니고 가게 인테리어라든가 뭐 그릇이라든가 뭐 전반적인 거를 뭐 운영 방식이라든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원래 그 점포 주인이 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 1심에서는 상호는 지역이 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상법 규정에 의해서 해도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6일 날 그 이제 항소심에서 판결 난 건데 2심 판결이죠. 그거는 이렇게 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그 부산 그 그 본점에서 주장한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나와 이제 좀 가야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재판으로도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법으로는 이제 세세한 거는 규정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부정한 목적, 그다음에 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은 뭐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법으로는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을 걸면 이제 구체적인 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죠. 이제 23조 규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24조나 25조 같은 경우는 양도하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 크게 이제 처음에 창업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상호를 정할 수가 있고, 네, 회사라는 명칭을 회사는 사용해야 되고 개인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동일한 영역에 단일 상호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는 등기하지 못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상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호. 회사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상표는 또 약간 틀립니다. 자, 지금 상법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상표는 이제 상표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전문적인 좀 영역이어서 이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등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이제 모든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가lal세무서에 가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회사명이에요. 개인 사업자명이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 그 개인 상호 등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별도로 내 상호를 보호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상호는 이제 자기 동네에서만 그 해당되는 관할구역에서만 보호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 좀 더 영업을 잘하고 그래서 좀 크게 할 의향이 있으면은 상표 등록까지 해놓는 게 좋겠죠. 상표 등록하면은 이거는 전국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하면서 사업자 등록하면은 상호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필요하면은 바로 상표 등록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상표 등록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청 가서 별도로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뭐 이런 명칭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되고 별도로 심사받고 뭐 나중에 이제 등록하는 절차까지 하면은 한 1년 정도까지 걸린다 그럽니다. 쉬운 건 아니죠.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상호 등록이 사업자 등록하면서 쉽게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를 얘기하죠. 회사는 법원 등기소에 가서 별도로 회사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호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는 역시 별도로 특허청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상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에서만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업종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표 등록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등록을 할 수도 없겠죠. 왜냐면 여기는 심사에서 걸릴 테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적 그 존속기간이 상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상호 등록해 놓으면은 특별히 뭐 수정하지 않는 한, 아까 이제 상법에서 있었죠.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런 규정만 있고, 어떤 그 몇 년까지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존속기간이 무한이 되겠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10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10년. 그 대신 10년째 됐을 때 별도로 내가 추가로 더 연장하겠습니다 하면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은 당연히 갱신을 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상호와 상표 명확하게 구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이름이고요. 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상품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군구에서만 인정이 되고, 요거는 특허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독점적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는 상인이, 법인이나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자로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나 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이름이니까 그렇겠죠. 반면에 상표, 우리 상표권이라고 그러죠.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상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허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요 정도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이제 212쪽, 뭐, 213쪽 보면은 이제 상호장명 시 주의할 점, 상호장명 요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호장명 요령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고요. 이름 짓는 거죠, 이름 짓는 거. 가령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태어나면 되게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평생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쓰지만은 옆에서 제3자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 이름은 이제 일단 나를 표시하는 거고요. 나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편하고 듣기 좋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은 그 기업이 연상이 되면 좀 더 좋겠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실제 뭐 상호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영업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상호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로 할까 뭐 잠깐 생각하다가 좀 즉흥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좀 곤란한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요즘 그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법원 가서 개명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뭐 이거
뭐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짓기도 하죠. 근데 장명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주 같은 거 같이 따져서 획수 따지고 또 한자 따지고 막 그래서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지어도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어쨌든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야 되는 거는 맞겠죠. 쉬워야 되고요. 뭐 여기 주의할 사항이 쭉 써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되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된다. 발음이 잘 돼야 되는 거 맞죠? 요즘 뭐 야구선수 예전에 홍상삼이라고 있었나요?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음이 어렵죠.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발음이 잘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주 고객층을 파악해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이름이 좋다. 이것도 이제 우리 주 고객이 뭐 나이든 좀 60대, 50대, 60대인 경우도 있고 또는 10대, 20대를 상대하는 경우도 있죠. 틀리죠 서로. 익숙한 이름이, 친근감 주는 이름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를 들으면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를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고요. 뭐 파는 집은 바로 간판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간판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그 메뉴를 넣기도 하죠. 무슨 돼지갈비. 그렇게 이제 아예 그 식당 이름에다 그렇게 넣기도 하죠. 지나치게 직설적인 거나 선정적인 상호는 피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채팅 용어, 언어 속어는 피한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해서 지는 것 같지는 몰라도 조금 한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간판 내리게 되죠. 그걸 안 좋습니다.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짓는다. 뭐 지역적인 거, 지역명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명업체의 상호와 유사성을 갖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을 좀 혼란스럽게 하거나 뭐 그런 우려가 있죠. 너무 긴 상호나 장난스러운 상호는 좋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좀 보면 이제 이름이 길고 막 그렇게 지어놓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이름이 좋다. 이것도 그렇다고요. 간판이나 유니폼 등에 적용했을 때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좋다. 유니폼에 들어가면 좋겠죠.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상호는 피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사업의 모든 요소가 상호와 연관성을 이룬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또 맞는 얘기고요. 외우기 쉽고 특별한 느낌을 주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구매하고 싶은 고객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어린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 외국의 전화번호나 상호를 보고 참고한다. 그렇게 되겠고요. 이름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그 책이나 또는 전화번호 이렇게 참고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종별 전화번호와 다른 사업체의 상호를 살펴본다. 매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의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기억해야 될 사항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름 지을 때 얘기예요. 아마도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지었겠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실 경우도 있겠지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본인 이름에 이제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좀 약간 불만스러운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르기 쉬워야 되는 거고 친근감 있어야 되고 상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4부터는 이제 상표 등록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특허청에다가 신청하는 그런 절차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놨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217쪽 제11장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흔히 이제 뭐 인테리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부 어떤 건물에 특히 이제 상가 건물의 실내 마감재, 가구, 조명기구 등 것들 배치하는 거를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그 신원사판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사람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외모를 보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요즘 말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이제 관상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겉모습, 눈에 딱 띄는 모습을 보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뭐 점포도 마찬가지예요. 점포도 이제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뭐 사업 계획서도 좋아야 되고 뭐 다 좋아야겠지만은 점포를 잘 꾸며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포를 보고 우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보기에 앞서, 가격에 앞서 점포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포를 잘 꾸며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218쪽입니다. 그래서 점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7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점포를 많이 방문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점포 중에 마음에 드는 점포가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는 기본적으로 항상 주인 입장이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 싫은 곳은 우리 손님도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 또 방문하고 싶은 곳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꾸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점포 전면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바깥에 이제 뭐 그 입구가 되게 지저분하다든가 뭐 창문이 닦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다든가 문이 그렇다든가 하는 거 굉장히 들어갈 마음이 없어지죠. 특별히 뭐를 살려고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게 되거나 옆에 가게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입구 부분에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우산꽂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요즘 대부분 다 잘 지키지만은 정기 휴일, 영업시간 같은 것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오픈 크로우즈 설치해 놓는 것 그렇고요. 그리고 불을 켜놓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도 보통 보면 이제 24시간 기본적으로는 켜놓죠. 안에까지는 아니고 이제 겉에 간판이나 조그만 그 간판 같은 거는 24시간 켜놓고 그리고 이제 내부 실내등하고 쇼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뭐 불을 켜놓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나 고객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호화롭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 호화롭거나 그러면 들어가기가 꺼려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가 너무 호화롭거나 화려하다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내가 느끼는 것 플러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자문을 많이 구해야겠죠. 호화롭게 보이는지 화려하게 보이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색상이에요. 색상도 당연히 이제 업종하고 주 고객층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점포 전반적인 이미지를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 이거는 그 미술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옷 입을 때도 이런 거 많이 적용이 되죠. 색깔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보기가 좀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느끼죠. 대개 이제 같은 계열의 색상을 주는 걸 좋죠.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약간 좀 진하고 흐리고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자리에 가는가에 따라서 좀 틀리고 뭐 스포츠니 캐주얼이니 뭐 정장이니 이제 그렇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옷감 재질도 좀 통일시켜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신경 쓰는 게 색깔이죠. 색깔 그래서 되게 신발, 양말, 그 다음에 하의, 상의,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입는 옷까지 해서 되게 색상을 많이 유사하는 걸로 많이 하죠. 그 점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색상을 그렇게 이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에 대한 얘기예요. 조명은 기본적으로 밝고 하는 게 밝고 청결하고 청결하다는 표현이 밝고 청결하고 활기차게 하는 게 맞고요. 어두침침하게 하는 게 좋은 경우는 거의 없죠. 되게 이제 밝은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밝은 게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식당을 가서 느낀 건데,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음식점입니다. 술집이 아니고 음식점인데 조명을 그 LED 등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쭉쭉 테이블별로 비치게 해놨는데 문제는 그 조명등이 이제 눈에 마주치면 굉장히 그 눈이 부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비춰가지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니까 이제 눈이 자꾸 부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미 음식 주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이제 뭐 취소를 못 시키고 그러는데
눈이 부시니까 일단 가기가 싫은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음식 맛이니 뭐 시설이니 뭐 떠나가지고 너무 눈부시게 해놔가지고 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주인 입장에서는 뭐 어떤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뭐 본인은 좋아서 했겠지만은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조명 상태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점포 성격을 한눈에 보여줘야 된다. 그것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그 쇼윈도에서 뭐 기본적으로 좀 가장 대표적인 물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쭉 다 이렇게 뭐 외부에서는 전혀 안 보이게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또 바깥에서 너무 훤히 들여다보여도 별로 안 좋겠죠. 적당히 이제 눈높이 정도에 맞춰서 밑에는 가리고 위에는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가린 부분을 되게 그 메뉴를 써놓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음식 사진 같은 거를 붙여놓고 뭐 그러죠.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그 사진만 보고도 이 집 뭐 하는 집이고 음식 맛이 있겠구나 이제 느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동 통로. 이건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동 경로가 조금 좁기는 하죠. 그래서 손님이 많고 뭐 그러면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되게 내가 필요한 거를 이제 사서 금방 나오는 데니까 편의점은 좀 통로가 좀 좁더라도 좀 그 불편함이 덜한데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이제 술을 마신다 그러면 한 1시간 반, 2시간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고 시끄럽고 또는 테이블이 너무 작아서 4인이 앉게 있는 상당히 작아서 분명히 4인용 좌석인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좁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면은 통로가 좁거나 너무 테이블이 간격이 붙어 있거나 또는 테이블 자체가 작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안 가게 되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음식 맛은 좋았고 뭐 사장님도 친절하고 했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오래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인테리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배치하고 그러는 것, 손님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바싹 붙여놓거나, 조그만 거 사용하는 거 안 좋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아졌죠. 별도로 꾸미지 않고 그냥 벽돌, 시멘트 있는 그대로 그냥 내비두고 테이블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젊은 사장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곳이 좀 많아졌는데 그런 거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인테리어는 이제 요런 정도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